1899년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 한 공연장에서 음악 하나가 연주됩니다. 러시아를 비난하는 말도 없고 독립을 외치는 구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제국은 이 음악을 불편해했습니다. 결국 이 곡은 러시아 제국 안에서 연주될 때 다른 제목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제목을 왜? 가사도 없는데 대체 이 음악은 무엇이 그렇게 위험했던 걸까요? 오늘은 광복절을 맞아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술은 쓸데가 많다의 이민지입니다. 1899년의 핀란드는 지금처럼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제국 아래 있던 핀란드 대공국이었습니다. 원래 핀란드는 오랫동안 스웨덴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809년 스웨덴과 러시아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를 하면서 이번에는 러시아 제국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핀란드는 자체적인 법과 행정 제도를 유지하면서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상황이 달라집니다. 1899년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가 핀란드의 자치권을 약화시키는 이른바 2월 선언에 서명합니다. 핀란드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러다가 우리 말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 역사와 문화도 점점 사라지는 거 아닐까? 바로 그 해 헬싱키에서는 러시아의 언론 통제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행사에서 음악을 맡은 사람이 바로 장 시벨리우스. 시벨리우스는 핀란드 역사의 여러 장면을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핀란드가 깨어나다. 이 마지막 부분을 이듬해 하나의 독립된 작품으로 다듬은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핀란디아입니다. 이 곡의 뒷부분에는 아주 유명한 선율이 나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참 평화로운 선율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을 조금 벅차게 만드는 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선율에 가사를 붙여 합창으로도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가사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핀란드어 가사는 훨씬 뒤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하자는 말도 없고 러시아를 몰아내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에게는 그 선율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조국, 핀란드, 나의 나라, 그리고 우리는 핀란드 사람이다. 음악이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핀란디아는 핀란드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음악이 됩니다. 러시아 제국 안에서는 이 곡을 연주할 때 아예 즉흥곡 같은 다른 제목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좀 묘하죠? 가사는 없는데 제목은 숨겨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 음악 안에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음악을 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떠올리느냐였죠. 같은 조국을 떠올리고 같은 역사를 떠올리고 같은 마음으로 묶이는 사람들. 제국이 경계했던 것은 아마 그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도 나라를 빼앗겼던 시간이 있었죠. 우리 말과 문화를 지키는 일이 절실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계속 불리던 음악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불리죠. 정선 아리랑도 있고 밀양 아리랑도 있고 진도 아리랑도 있고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흔히 경기 아리랑, 서울 아리랑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이 노래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 많은 아리랑 가운데 이 아리랑은 어떻게 전국적인 노래가 되었을까요? 여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음반도 아니고 유명 가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화였습니다. 1926년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이 개봉합니다. 이 영화는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식민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담고 있었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주인공 영진이 지주의 머슴 기호를 낫으로 찌르는 강렬한 장면까지 등장합니다. 영화 속 영진은 3.1운동의 충격으로 정신 이상이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영화 전체에는 당시 조선 사람들이 느꼈던 식민지 현실의 고통과 저항의 정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대박이 납니다.
1926년 10월 서울 단성사에서 개봉을 한 뒤 큰 인기를 얻었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일본에서까지 상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와 함께 사람들의 입을 타고 퍼진 음악이 바로 아리랑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불렀던 바로 그 선율의 아리랑. 영화 아리랑의 등장은 이 아리랑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이후 수많은 새로운 아리랑이 생겨나는 데도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노래 하나가 유명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리랑이 품고 있는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리랑은 원래 독립운동을 위해 만든 노래가 아니죠. 옛날부터 그냥 불려내려오던 우리나라의 민요입니다. 대한독립 만세라는 말도 없고 일본에 저항하자는 직접적인 가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그 안에 자신들의 삶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나라를 잃은 서름, 그리고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라는 마음까지. 노래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면서 노래의 의미도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1933년 조선 총독부는 축음기 레코드 취체 규칙을 만들어 음반에 대한 통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합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발매된 음반 가운데 일부가 판매 금지 처분을 받습니다. 음반은 없앨 수 있죠.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외워버린 노래는요, 머리에 각인돼 버린 그 느낌의 음악은요, 이건 어떻게 없을까요? 누군가 부르면 옆 사람이 따라 부릅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불러주죠. 악보 없어도 됩니다. 음반 없어도 됩니다. 사람의 목소리만 있으면 됩니다. 이건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악은 쉽게 퍼집니다. 특히 아리랑처럼 멜로디도 단순하고 가사도 단순한 음악은 그야말로 굉장히 쉽게 퍼질 수 있죠. 한 번 외우면 그냥 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20년, 30년 전에 듣던 노래를 우연히 다시 들었는데 그 순간, 그때 만났던 사람, 그때 살던 동네, 내가 다니던 학교, 갑자기 떠오르는 모든 경험들 말이에요. 학교 시절에 교가를 들으면 학교 운동장이 떠오르고 응원가를 들으면 2002년 여름 붉은 거리와 함성이 떠오릅니다. 음악은 기억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서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노래를 부르는 순간, 떼창을 부르는 바로 그 순간, 조금까지 나였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우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글을 썼고 신문을 만들었고 연설을 했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도 했죠. 음악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음악이 직접 나라를 되찾아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라를 빼앗긴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를 바로 그것을 잊지 않게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이런 질문을 드렸죠. 왜 러시아 제국은 가사 한 줄 없는 음악을 경계했을까요? 아마 이제는 조금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과 칼로 땅을 차지할 수는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말과 문화를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누구인가, 그 기억까지 지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광복절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또 하나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땅도 나라도 다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조국까지 빼앗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음악은 그 기억을 지키는데 함께했습니다. 뜻깊은 광복절, 우리가 되찾은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문화도 있었다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예술은 특별한 사람의 취미가 아니라 더 잘 살아가기 위한 삶의 언어입니다. 결국 인생은 예체능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